이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가치라든지 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팔아도 불과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2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왜 싸게 파고 헐값에 파는 건지 저로서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요즘 정말 핫이슈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YTN 매각 관련 논란인데요. 뭐 정치적 영역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뭐 지금 언론 장악을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투자 캠프에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논란에서 공기업이 민영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번 YTN 매각 때 보면 이 매각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요. 자, 그렇다면 이 YTN 관련해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1번에 보면 먼저 이제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시면, 자,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민간 기업으로 경영에 넘기는 것을 이제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공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특정적인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정부가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민영화를 통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을 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한다. 자, 민영화의 원론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공공 분야의 민영화에는 외부 기관이 주도하는 외부 민영화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내부 민영화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행정기관이 정부가 주도하는 내부 민영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보면 이 민영화에는 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일괄 매각하는 방법과 부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특정 주주에게 맡기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민영화에는 부분 매각에는 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좀 일괄 매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지배주주에게 매각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장점을 보면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어쨌든 정부가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라는 효율성에서 이익 극대화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근데 단점은 이게 보통 앞서 제가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 공공기관은 특정이 그다음에 특정 집단에 좀 거의 뭐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배주주가 딴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이 사기업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기업이 이익만 추구한다면 사적이고 지가 가격적인 왜곡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특정 지배주주 매각 방식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우리금융지주와 대한항공, 대한통운입니다. 여러분들 대한항공, 대한통운이 공기업에서 왜냐하면 은행들은 산업은행들이나 정부 지분들 예전에 거의 대부분 다 은행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추구를 했었기 때문에 은행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야, 대한통운, 대한항공, 특히나 대한통운까지도 공기업다는 사실 여러분들 놀라셨죠?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신용훈인가 그 사람이 이제 대한항공 공사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 끝나고 바로 만들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네요, 여러분들. 저렇게 했었는데 이제 경영상 어려움을 짚고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살을 해서 정부가 또 맞았는데 정부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가 계속 너무 나다 보니까 이 앞서 얘기했던 기존의 이윤 추구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넘겼는데 그게 바로 한진그룹이죠. 그러면서 사명을 대한항공공사에서 대한항공을 딱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는데 부채는 대한항공 지금도 많은 기업이다. 여러분들 부채는 지금도 많은 기업 그리고 단점도 많이 부각되죠.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유 지원 특히나 대한항공의 그 자녀들이 갑질이 엄청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모랑 딸의 갑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장점과 어떻게 보면 단점을 그대로 보여준 어떻게 보면 극명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각 방식은 이제 국민 매각 또는 기업 한도 매각 방식인데요. 지분의 50% 넘는 지분을 대부분을 다 넘겨줘 일정 부분만 넘겨주고 다른 부분은 국민에게 얘기하는 바로 소위 말해서 국민주라고 하죠. 이 국민에게는 국민주 방식이나 기업을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각 방식돼요. 자, 이 부분은 독과점에 집중을 받으면서 이제 민영화의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 분명히 내가 공사를 내가 받기는 받았어. 그런데 국민들 또 뭐라 해 또 정부에서도 일부 지분을 남기거나 이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기기 위해서 오히려 주인 없는 기업을 해서 그전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영 안정성의 후퇴가 올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매각 방식은 가장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역시나 포항제철 정말 유명한 국민주였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자 국민은행도 그런 식으로 좀 했었고,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 예전에 뭡니까? 주택은행과 합병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은행. 그리고 한국통신공사에서 이제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국민 매각 또는 기업 한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뭡니까? KT지 않습니까? 이 KT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정 지분 제한이 있습니다. 지분 제한을 둘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지금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포스코로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정부의 입김을 상당히 많이 받기는 맞지만 이 국민 매각과 기업 한도 매각이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정부 일부 매각 방식이다. 그러니까 지분 뭐 50%가 있으면 뭐 정부가 조금 적게 받으면서 사기업이 훨씬 많은 지분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니면 그 반대가 되겠지. 자 그렇게 하면서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공적 자금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좀 유용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민영화 의미가 상당히 축소가 되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적자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전력, 한국도시공사. 민영화를 일부 시키긴 시켰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공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자가 날 때마다 정부에서 자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지금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정부 일부 매각 방식이 가장 지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이걸 갖고 있느냐? 만약에 한국전력이 여러분들 민간업체에 넘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전기요금은 있을 수가 없다. 한국도시공사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마 통행료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만약 그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민간 기업의 이런 부분들 독점적인 사적 이익 추구를 하는 것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고, 자 한국전력 같이 만약에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전력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쿄전력 일본 정부라도 그렇게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염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에서 오염수 방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는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이제 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 공기업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언제입니까? IMF였어요. IMF. 정부가 돈이 없을 때예요. 정부가 돈이 없을 때, 정부가 이 적자가 나는 공기업들을 돈을 밀어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공기업 적자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공교롭게도 뭡니까? 세수가 많이 부족해요. 뭐 IMF는 특수한 사정이 있긴 있지만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기업 일을 항상 민영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하는 케이스가 많고, 유일하게 하는 케이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어떻게 보면 IMF를 맞으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많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여간 이 나라 공기업은 문제가 너무 많다. 문제가 많죠. 근데 분명히 공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함부로 민영화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런 민영화했을 때 장점은 뭐냐? 자, 시장 경쟁에 따라서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대를 한다. 대표적 케이스가 앞서 봤던 포항제철 같은 경우, 만약 나라에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포철처럼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적 자금이나 국가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최근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내용은 제가 얘기 드리고요.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기업들을 이제 민영화 시키면서 자, 마이너스 부분, 국가에서 들어가는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조율할 수 있다 보니까 국가 전체 자연 효율적인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단점은 뭐냐? 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민영화를 시키면 이제 공기업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기업이 되는 거죠. 사기업이 된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지역적 차별 발생은 뭐냐? 아무래도 공기업이 독과점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사기업들은 뭡니까? 돈이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짓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작은 곳은 외면하는 곳이 있다. 그렇다 보니까 적지적시에 투자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작은 데라도 국가적인 공익 차원이라든지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민영화를 하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그렇다면 도시에 따라서 훨씬 이런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경제의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SK 같은 경우도 지금 나라에서 공기업에서 받은 거거든요. 대기업에 너무 몰아주기라면서 대기업만 잘 사는, 그리고 대기업만 크게 혜택을 받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더 좀 나타났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보호와 공익을 제공하는 공공물의 역할을 폐기나 제한하는 것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결정 구현을 신중히 검토하고 균형이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좀 의구심은 좀 든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공기업 민영화 사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자, 1968년, 78년도에 자, 독점적 공기업의 경영 부실과 비율을 타파하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당시 전쟁 끝나고 정부가 돈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을 민영화하면고 73년에 보면 인천중공, 대한항공, 강압적 워크를 자, 한번 다 보시면 제조, 그다음에 조선, 항공, 제철, 돈이 되는 쪽이죠, 여러분들. 이런 쪽을 다 민간 재벌 기업들에게 다 넘겨준 거죠. 그렇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 1981년과 84년에 뭐 정부의 금융사업 효율화를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한 시기, 한인은행, 제일은행, 서울시당, 조은행은 4대 은행이 민영화되었으며 경영권을 여전히 정부가 장악했다. 정부가 대부분 이제 산업은행이 장악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 민영화 방식의 민간기업의 일부 투자들에게 공개 매매된 지분을 매각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주가 된 거죠. 그러면서 금융기관을 민영할 때 산업자본 금융손을 막기 위해서 주식 소유 상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987년에서 1997년을 보시면 25개 정부 투자기관과 5개 정부 차출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30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998년도에서 2002년도에 자, 아시아 통행이
IMF가 있었죠. 그래서 공기업 이때는 우리가 했다기보다 이 IMF 플러스 미국 같은 이런 서방 국가들이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이때 추진이 지연되었던 한국중공업과 국정교과서 민영화를 실시했으며 2000년 9월 포항제철의 민영화가 완료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는 민영화에 따라 메가와트 재정 수입 18조를, 그러니까 정말 이때 좋은 기업들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 IMF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재정 수입을 18조. 그러면서 외국계한테 상당히 많이 하고, 이 대표적인 사례를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먼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민영화 이전 시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민영화 형태가 아닌가, 저렇게 좀 보입니다. 뭐 이 포스코는 자원 확보, 가계 안정을 먼저 정부가 공기업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 점점점 발전했는데 기술 개발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하다 보니까 안 된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 해에는 정말 엄청난 철강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경쟁하는 사업 구조에서 정부는 이렇게 하다간 우리나라 특히 이 철강 쪽에서 철강이 무너지면 자동차 등등 다 이렇게 없어지지, 제조까지 다 안 되니까 민영화를 시켰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은 그나마 좀 덜하면 여전히 이 정부의 입김이 막강하게 아직까지는 작용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이 민영화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포스코 자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 중에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오면서 정말 완전히 깡통인, 어떻게 보면 자회사가 또 많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단점으로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이시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예전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국이 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중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이라든지 플러스 이렇게 뭐 중공업 이런 쪽 모든 것을 이 한국중공업이, 정부의 한국중공업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두산중공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정부의 안정된 시에 이런 발전 사업의 투자를 조정하게 되면서 운영권이 어디로 나왔냐, 현대중공업 넘어갔죠. 자, 현대중공업에서 대우 경영권이 인수돼 한공중공업 민영화가 완료됐으면 IMF 경제 위기를 위해서 정부가 9년 연속 흑자를 냈던 두산중공업을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했죠. 자, 그러면서 민영화를 통해서 개방 경쟁을 도입하여 해당 산업과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하고 외국 기업의 경영을 참 국제 경쟁을 도입하고 좋은 말 많이 써놨습니다. 많이 써놨는데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늘 성과가 났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보면 이때 재밌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여기 납품 받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막대한 로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여기 두산중공업 왜 이제 임원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사장으로 가는 또 이런 나쁜 풍습도 있었다는 거. 어딜 가나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였나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그리고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의 이제 KT인데요. 91년도 국제전의 복수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래 8년 만에 시내 10회 국제전에서 모두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통신업체들 국내 시장 경쟁을 하게 돼요.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생존을 하기 위해서 KT 쪽을 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KT 같은 경우는 유선적은 아직은 이제 공공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공공적인 성격. 이 돈이 안 되잖아, 솔직히 요즘에. 다 휴대폰도 그런데. 다 들고 있죠. 근데 자, 역시나 이런 아직까지 공적인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자, KT는 어떻습니까? 배당은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절대로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KT 한전이죠.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시킨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공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게 바로 KT다. 자, 그리고 KTNG입니다. KTNG 같은 경우는 일부 매각, 아직까지 공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한국 담배 인상호세 민영화 계획이 나온 배경에는 안정적인 재정 수익 확보라는 공사 설립 당시 목표성이 줄어들고, 또 담배라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죠? 담배라는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야, 공기업이 담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부 민영화를 시켜줬다는 거죠. 근데 특히나 여기 또 재밌는 것은 한국담배임상공사가 갖고 있는 이 토지들이 전부 알짜가 엄청 많아요. 알짜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항상 보면 이 공기업 개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담배임상공사 지분을 다 못 넘기니까 땅들을 효율적인 자산을 관리해서 자, 여기 토지를 팔겠다, 그리고 이쪽을 없애면서 팔겠다 하면서 이 알짜를 어떻게 합니까? 대형 건설사에 돈이나 제대로 받고 넘기면 아무 말 안 하지, 싸게 넘기는 거죠. 그럼 이 대형 건설사는 이 알짜 땅에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든 이런 걸 하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이럴 때 뭔가 저는 이 혜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는데 증거가 없네, 증거가.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2003년 2007년은 자, 민영화보다는 경영 효율 통해서 공공부역을 개발을 취지했다, 막 이런 얘기인데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포항제일처 같은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케이스가 뭡니까? 바로 이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 자, 외환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국 외환은행법, 아니 만들지도 않으고 외환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일부러 법까지 만들면서 외환은행 민영화 구실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97년도 외환위기 때 코메르츠 방크에 매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을 했죠. 자, 외환은행 몬스타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다가 HSBC 하려고 했는데 이때 잘못됐죠. 잘못되면서 왜?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금융한테 매각, 이것 관련해서 정부가 매각 관련해서 계속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연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막대한 자금이 지금 우리 일부 패소를 하면서, 그죠?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에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해도 됐었고 하면 외부 유출이 안 됐었겠죠. 왜 해외에 매각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있었었고, 그리고 외환은 이 당시 론스타 같은 경우가 지금 외환은행에서 빼먹은 돈이 얼마냐 하면 이렇게 많아요. 7조 3천억이나 넘는 돈을 빼먹었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 알파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의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금 판정이 나면서 지금 돈을 더 4,600억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까지도 지금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 이 당시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여러분들 저도 한번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고 영화도 나왔었고 정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노출된, 그래서 민영화를 할 때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뭔가 암흑 속에서 갇힌, 그죠? 이 당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매각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부실을 내고 만들면서까지도 매각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데 근데 늘 보면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가 공기업을 매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 현 정부는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자산 부분을 자, 불효부급한 자산 매각 및 부실 출자해서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불효불원 자산을 매각하겠다. 앞서 제가 KTNG 같은 경우는 알짜 땅을 매각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출자 회사의 지분을 정비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YTN 같은 케이스가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청사를 활용해서 관련 부분들 유효 공간을 매각하고 임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알짜 땅을 팔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공공기관이 인력도 너무 낮고 부채 규모도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때 지금 부채 규모도 줄이고 매각을 하지 않으면 이 공공기관 다 지금 부실해진다. 이런 논리를 펼친 거죠. 자, 그러면서 보시면 자, 한국전력공사 용인 본사 등이 사용하는 청사와 사택, 부동산 기계 설비를 매각하고 자, 한국철도공사가 보면 강원대, 서울역, 북부, 예포항역, 역세권, 휴유부지 6건. 자, 옛날에 다 역 쪽은 뭡니까? 항상 도심에 있었습니다. 알짜 땅인 거예요. 이 알짜 땅을 전부 다 지금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자, 여기 보면 또 한국 남부발전, 코스포, 영남파워 잔여부지 3건 예정에도 지금 팔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예정대로 그러니까 시세대로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자 예정가의 52에서 89% 예상보다 싸게 판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뭐 지금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 자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에서 공기업 지분을 30-40% 민간에게 매락한 게 바람직하다. 여러분들 이거 민간한테 매각한다 칠 때 한국철도공사 가격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공사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공항 1위로 선정돼서 왜 넘겨야 됩니까 도대체? 왜? 왜 넘겨야 됩니까? 뭐 만약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제가 이해합니다. 1위 하는 회사, 1위 하는 공사인데 왜 넘겨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철도 같은 경우 민영화 논리에 강력한 반대를 하는 거죠. 철도 부분의 경영 적자나 시설 낙후, 시장의 부재에서 나오는 철도에 대한 공공정책 결핍이 오히려 공공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얘기다. 막 이런 어려운 얘기 다 치우고요.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버스 플러스 지하철 이거 환승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버스, 지하철 이게 공공기관이고 민영기관이다 진짜 환승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교통비 엄청나게 나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자 버스, 지하철, 철도 묶어야 돼요. 묶어야지만 개인들 입장, 서민들 입장은 뭡니까? 훨씬 싸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민영화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무조건 민영하면 정답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아니 저 같은 일반 이런 전문가들도 전문가라고 좀 얘기해. 저 같은 이런 사람도 분석을 하는데 왜 저런 말이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내용이 또 왔다 갔다 바뀌는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한국전력과 수자라고 발전 5사의 이 부동산 지분 매각을 당초 목표치 2조 원가량 많은 5조 3천억치의 규모 제작 건설을 팔았다고 하지만 시세보다 52%에서 89%를 싸게 팔았다. 이것만 제대로 했었어도 5조 3천억이 아니라 7조에서 10조 가까운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이 공기업에 민영하는 정부가 돈이 없다는 걸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정점에 올랐는 게 바로 이 YTN 매각인데요. 그러면 이 YTN 매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자, YTN 같은 경우는 50% 매각이 아니고 자, 일대 주주인 한전 KDN과 그다음에 마사이가 보유한 지분 30%를 넘기면서 일대 주주를 만들겠다는 거죠. 매각 주관사는 3일 회계법인이고 개찰일은 최고 23일, 입찰 방식은 최고가 낙찰제고 자 원매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매자들이 이렇게 있죠. 특히 이 YTN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이 28.52%가 YTN DMB와 이를 그리고 보유한 라디오 방송 종합 방송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영 방송이죠. 이 YTN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를 초과해서 없어요. 중국 신문과 대기업 같은 경우. 그렇다면 YTN 인수를 희망하는 언론사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연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 한번 보시면 지금 YTN의 시가총액 지금 보시면 3,400억 밖에 안 돼요. 근데 자 매각 대상인 39%를 가치를 1,047억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최소 7천억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매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대로 한국임상공사와 지금 우리은행도 아직까지 있으니까 정부의 입김은 여전히 닿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요. 근데 이번 매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몇 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뭐 어떤 언론 장악이다 이거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삼성증권이 원래는 분리 매각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전 KDN과 그 다음에 이 마사이 지분을 분리 매각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만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 KDN을 누가 주관사를 선정해 정말 이 금융업계에서는 상당히 하도였었는데 삼성증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넘버 1, 2는 삼성증권이 주관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피합니다.
이유는 자, 하이브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하이브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이걸 일전에서 한번 언급됐어요. 이거 주관사를 하려면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정말 수개월을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원매자, 구매자까지 다 찾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증권이 동네 구멍가게 양아치 회사도 아니고 포기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3일 회계 범위에 넘겨줍니다. 희한하죠? 근데 원래 마사에는 3일 회계 범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9.5% 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이 3일 회계 범위는 지금 현 정부랑 상당히 좀 밀접도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때 3일 회계 범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매각보다는 부분 매각하는 것이 맞다. 부분 매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지금 YTN 이 매수 가격을 보면 한전 KDI 같은 경우 6,500원입니다. 6,500원 여러분들. 그리고 마사회 같은 경우 5,000원이에요. 근데 통매각을 하면 이걸 어떻게 보면 같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가격 만약에 10,000원으로 쳐줬다. 그러면 한전 KD는 3,500원밖에 못 먹는 거예요. 얘네들은 5,000원을 먹는 거예요. 한전 KDN 같은 거 완전히 손해야. 내가 지분이 훨씬 많은데도 이익을 더 적게 얻는 말도 안 되는 거지. 통매각은 솔직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전 KD는 손해가 우려되는데도 YTN 지분을 통매각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앞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방송 제8조에 따라서 지분 30%를 넘으면 유력한 매수 후보자 언론사나 대기업은 참여하고 중소기업을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금액이 높아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밑으로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50에서 89%를 싸게 하면서 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베트남 관련 이 만찬에서 보면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옆에는 최태원 회장이 있고 근데 옆에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이 관련 쪽, 이 YTN 관련 쪽에서 중소기업에서 아주 유망한 한세실업의 김익환 부회장이 정말 레벨이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감 때 뭐 얘기를 하니까 문화일보도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 그 이동희 방통위원장은 전혀 그렇게 하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거는 10월 20 며칠 돼보면 아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 지금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국가자료 유자산을 5년간 15조 플러스 알파로 매각하는 가운데 국유재산은 어떻게 보면 최대 23%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매각 수익의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0% 높아 수익의 허용구도 제도합니다가 필요한데 중요한 왜 헐값에 파냐 이거예요. 매각의 기본 원칙이 사기업이나 이런 매각의 기본 원칙은 뭡니까? 경쟁에서 가장 높은 기업에 파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전부지 노른자 땅이 제가 많다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2014년 현대차그룹이 이 해당 부지를 10조 5,500억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부지 가격이 얼마였냐 하면 여러분들 5조였어요. 근데 2배나 더 주고 현대차가 배팅을 했어요. 이때 삼성도 배팅을 했는데 삼성은 5조 넣었어요. 5조인가 7조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삼성이 5조 원대 후반대 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야 지나치게 무리하고 이것 때문에 현대차의 저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부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22조가 됩니다. 현대차 정말 잘 배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공기업들의 갖고 있는 이런 가치라든지 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높게 팔아도 불과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2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왜 싸게 파고 헐값에 파는 건지 저로서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부분은 뭔가가 밀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리고 이걸 혜택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차라리 현대차처럼 저렇게 무리하게 현대차의 저주 이런 소리 나올 만큼 무리하게 배팅을 해서 사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이 저는 공기업들 민영화시키고 매각의 기본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 뭐 여러분들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원칙 저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자 오늘 이 YTN가에서 공개 미냐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